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고 나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삶이 시작된 것은 그 녀석과 함께한 순간부터다라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 우리는 매번 학교를 빼먹고 녀석의 헛간 뒤편에 있는 한적한 강가에서 낚시를 했다. 또 함께 새로 전학 온 여자애에게 관심을 가지며 담배를 안주 삼아 떠들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철없던 학창 시절에 우정은 시간이 흐르며 동료애로 바뀌었고 졸업 후 우리는 군인이라는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녀석의 집은 내 집보단 훨씬 화목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나를 때리셨을 때도, 어머니께서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태어났느냐고 묻던 때도, 삼촌이 억지로 나를 그의 노름판에 끌어들였을 때도 녀석은 항상 나를 감싸주며 어린 시절 나에게 유일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불행은 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나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에 끔찍한 기억이 악몽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리고 눈물이 마구 쏟아질 때에도 녀석은 내 곁에서 항상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나와 함께라면 말이지. 라고 속삭여 주었다. 녀석을 믿은 후 내 삶은 어느새 나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해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 배웠던 그 무엇보다 더 많은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이 꼬였을 때 이를 풀거나 오히려 더 꼬아버려 한계를 시험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녀석과의 군 생활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순간도 해외 근무 중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순찰 중이었는데 더위에 지친 우리는 흙빛으로 물든 길을 따라 멀리까지 아무 말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퀴가 튕겨나가면서 그 녀석의 침착한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붉은 피는 바로 그 녀석의 것이었다. 차량의 충돌로 돌 조각이 그 녀석의 등에 깊이 박혀 있었고 피는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패닉에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녀석은 나를 감싸주며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차는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녀석은 사라진 뒤였다. 그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나에게 있을 모든 날들이 그 녀석과 만난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었고 녀석과 함께 있을 때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액션 잡지를 읽으며 정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 녀석과 함께 있을 때처럼 나는 항상 행동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내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내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몸은 갈수록 야위어갔다. 그날도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슬픈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녀석과 함께 지내던 때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영화 프로그램을 보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고 내 시야는 새하얗게 변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거품을 물고 있는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발작 증세는 점점 심해져 통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약도 주사도 듣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이 점점 정신적인 고통으로 번져 나를 괴롭혔다. 그때쯤 나를 돌봐주던 제프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닿았다. 녀석이 떠난 후 나를 간호해준 친구로 퇴원할 때까지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다. 나는 제프에게 무례를 무릅쓰고 나와 동거하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제프는 싱긋 웃으며 흔쾌히 동의를 했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작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제프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을 때 또다시 발작이 시작되었고 집안에 있던 전구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야가 하얗게 변하는 거, 쇠에도 그 전구들의 깜박임이 뭔가 규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제프는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 전구의 깜박임에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평소 단호하게 말하던 제프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과거 통신관으로 일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전구의 깜박임이 모스 코드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프는 발작이 발생하는 동안 전구가 깜빡거리는 패턴을 해독한 결과 모스 코드의 의미는 나와 함께가 아니라면 너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발작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녀석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녀석은 나를 놓지 않으려 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전부였던 그 녀석이 나에게 보내는 이 강렬한 메시지는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발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녀석과 함께였던 그 순간들은 언제나 둘만의 세계였고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이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녀석에게 나는 우정 이상의 감정, 아니 집착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지만 녀석은 그 일이 있은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똑같다. 나와 함께가 아니라면 너는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파괴. 야, 요새 재밌는 게임 없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쭉쭉 빨아대며 친구가 물었다. 몰라 임마, 내 폰은 시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친구가 웃으며 대꾸했다. 너 발전된 과학 문명을 즐길 줄도 알아야지. 스마트폰 하나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파릇파릇한 20대가. 나는 어이없다는 듯 대꾸했다.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는 내가 더 문제야. 여자친구랑 놀 때도 나랑 놀 때도 그 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언젠가 사람들이 과학과 기계 앞에서 멍청이가 될 거라고. 내가 딱 그 꼴이다, 이 자식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 친구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사실 나도 확실히 기억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말해버렸다.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해버린 거다. 이 친구는 사람을 만나러 나와도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야, 이거 봐봐. 한참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친구가 갑자기 내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앱스토어였다. 이게 뭐? 아니, 어플 이름 좀 봐봐. 친구는 신나서 어플 이름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시간이라는 어플이 떠 있었다. 시간? 그게 뭐?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러나 친구는 계속 흥분한 채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어플 설명 좀 봐.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보세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 친구가 어플 설명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희 뒤에서 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이게 다야?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친구는 이미 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되감기 버튼, 정지 버튼, 빨리 감기 버튼. 이거 그냥 음악 재생 앱 같은데. 친구는 실망한 듯 중얼거리며 어플을 삭제하려 했다. 그러나 삭제하려던 찰나 이상한 메시지가 떴다. 현재 시간 애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도 성능은 유지됩니다.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예스를 눌렀다. 뭐야, 진짜 별로네. 리뷰나 남기려고 했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친구는 검색 결과가 안 뜨자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잊어버려. 이런 어플 신경 쓰지 마. 나는 피식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일, 쌀, 밀 등 식료품 공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축들도 새끼를 낳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심지어 마트에서는 물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또 몇 달이 지나자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모든 생물들이 성장을 멈췄고 생산 활동을 중단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다. 정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세상은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나는 겨우 살아남아 황폐한 땅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몸은 지쳐갔고 결국 나는 쓰러져 버렸다. 그때
잿빛 세상에서 무엇인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푸른 새싹이었다. 이 잿빛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의 시작. 나는 문득 친구가 말하던 어플의 설명 마지막 부분을 떠올렸다. 파괴는 탄생,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세 번째 이야기, 기억을 삽니다. 한가한 오후였다. 전날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고 오후 늦게 일어난 것이 내 일상이었다.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빈집, 아무도 없는 58평짜리 고급 아파트 부엌으로 걸어가며 머리를 극적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음료수 한 통도 없었다. 뭐 어쩔 수 없지. 옆에 있던 물통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다. 물통을 내려놓으며 식탁 위에 있던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보았다. 에휴, 백수는 아들도 아니지. 점심이 아니라 아침밥으로 놓아둔 것 같은 음식을 보고 투덜거리며 토스트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메모를 집어들었다. 오늘 고모들 오신다. 신발장 위에 돈 올려놨으니 엄마 아빠 퇴근할 때쯤 PC방에 가 있어라. 메모도 토스트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취직을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느낌이었다. 욕을 속으로 삼키며 신발장으로 가서 돈을 꺼냈다. 그래, 나가준다 나가줘. 그리고 나서 고모들한테는 일 나갔다고 하겠지. 신발장 위에 놓인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햇빛이 어찌나 따가운지 그지 같은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나왔을 텐데 괜히 일찍 나왔다는 후회만 들었다. 밥 먹을 곳을 찾으며 상가를 쭉 둘러보는데 눈에 이상한 간판이 들어왔다. 기억을 삽니다. 기억을 산다고. 눈이 잘못된 것인가 싶었지만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다. 간판은 분명 기괴했지만 바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내가 백수라서 이런 걸 더 잘 보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그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왠지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을 사고 팝니다. 가격은 즉흥적으로 책정합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외로 인테리어는 깔끔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단 하나의 테이블 뿐이었다. 어서 오세요. 기억을 삽니다입니다. 미소를 띤 깔끔한 차림의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곧바로 물었다.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혹시 또 작업 걸려고 하시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 낯이 익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간판이 이상해서 들어왔어요. 여기 뭐하는 곳인가요? 간판에 쓰여 있잖아요. 저희는 기억을 사고 팝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물었다. 기억을 산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죠? 그녀는 잠시 웃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손님, 밖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밖이요?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매장 밖으로 보이는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 순간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경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다. 손님, 어제 입고 오신 옷 그대로 입고 나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피범벅된 옷을 보고 말이에요. 나는 얼어붙었다. 피범벅, 내 옷은 그냥 하얀 옷인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 기억도 지워버렸나 보네요. 그냥 흰 옷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고 경찰관들의 목소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손님, 기억을 다시 살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래요?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나타났다. 나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잠시만요.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모든 상황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나는 멍하니 경찰을 바라보며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었다. 경찰은 곧바로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나는 저항할 새도 없이 끌려갔다. 가게 문이 닫히며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하얀 옷을 입고 나왔을 뿐인데 어느새 나는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차가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 가게는 대체 뭐였을까? 기억을 사고 판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현실처럼 느껴졌다. 신문을 받는 동안 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피범벅된 옷을 입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경찰은 내 알리바이를 추궁했고, 결국 내가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나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끔찍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은 도무지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내가 기억을 지운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에서 나는 우연히 뉴스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오늘 8시 뉴스입니다. A동 연쇄살인범 강력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살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긴 증거는 없었으나 이번 용의자는 어제 피범벅된 옷을 입고 발견되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그 피가 어제 발생한 10번째 살인사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화면에 비친 용의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그동안 모든 기억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던 내가 뉴스 속 범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 가게에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손님, 기억을 다시 살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실래요? 그녀가 기억을 지웠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때 그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감옥에 갇힌 채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나는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가게가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새길 수 없게 되었다.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만이 머릿속에 계속 울릴 뿐이었다. 기억을 삽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몇 개월을 보냈다. 매일매일 그 여자와 가게,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생각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날의 기억은 되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연쇄살인범으로 여겼고 나는 이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감옥에서 지내고 있던 그날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수감자 중 하나가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갑자기 그 여자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한 말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시간 후 내가 감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교도관이 다가왔다. 너 면회 신청 들어왔다. 따라와. 나는 깜짝 놀랐다. 누가 나를 면회하겠다는 걸까? 가족은 나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고 친구들도 나를 잊은 지 오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제프였다. 녀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프, 내가 여기 웬일이야? 제프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 우리는 잠시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제프가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가게. 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기억을 산다는 그 가게 말이야.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을 때부터 무언가가 변했어. 나는 당황스러워졌다. 너도 그 가게를 알아? 제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가게, 사실 나도 들어간 적 있어.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어. 단 하나 확실한 건 그 가게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가게가 정말 내 기억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서히 제프의 말을 곱씹으며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불투명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제프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진짜 그 모든 일을 저질렀을까? 그건 너만이 알 수 있어. 그 기억을 되찾지 않는 한 너는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될 거야. 나는 그 순간 큰 혼란에 빠졌다. 제프의 말은 맞았다. 내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게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그 가게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기억을 되찾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제프는 자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의 선택에 달렸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진실을 알게 되면 그걸 감당해야 할 거라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 가게에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탈옥의 기회가 찾아왔다. 교도소에서 발생한 소란을 틈타 나는 몰래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가게로 향했다. 며칠간을 도망치듯이 지냈지만 결국 그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기억을 삽니다라는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그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기억을 다시 살아오셨나요? 그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기억을 돌려줘.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돌려줄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기억을 되찾는 건 그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알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이 안에 당신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로 원하시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돌려줘. 그녀는 유리병을 열었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피에 젖은 내 손, 내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 모든 진실이 내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결국 내가 두려워했던 진실은 바로 내가 그 모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내가 되찾은 기억의 대가였다. 녀석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아셨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실이 바로 이거였다. 그러나 그 진실이 내게 남긴 것은 오직 깊은 절망뿐이었다. 나는 범인이었다. 그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잔혹한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기억은 돌아왔지만 그 동기나 이유는 여전히 희미했다. 그저 내가 한 일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걸 예견이라도 한 듯. 나는 그 미소가 점점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나는 절규어듯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선택?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잊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을 알고 싶어 했고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겠냐는 제안을 받다니. 기억을 다시 잊는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면 이 모든 기억을 다시 지워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막 되찾은 진실을 다시 잃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도 무거웠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나는 선택해야 했다. 만약 내가 기억을 잃으면 다시는 이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건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잊으면 그 기억은 영원히 당신에게서 사라질 겁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잠시 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내 기억을 다시 지워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병을 다시 손에 들었다. 이 선택이 당신에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잊으면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리병을 천천히 열었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 그 끔찍한 기억들, 내가 저지른 범죄들, 그리고 진실의 무게가 전부 사라졌다. 모든 것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무게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의 미소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게를 나섰다. 그 후로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잊혀진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잊어버리려 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잊었는지 아니면 단지 잠시 덮어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여전히 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기억을 잊은 내가 정말로 평화로워졌을까? 아니면 그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올 날이 있을까? 네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나. 밤은 깊었고 창밖의 달빛이 내 방 안을 어둑하게 비추고 있었다.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무언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기억을 지운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이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다. 모든 것을 지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지만 그 선택이 진정으로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확실히 나였지만 어딘가 달랐다. 어느 날 밤 거울 속에 내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명 착각이었을 것이다. 피곤한 상태에서 본 환상일 수도 있었고 정신이 혼란스러워 헛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거울 속에 나는 점점 더 자주, 더 또렷하게 말을 걸어왔다. 너는 진실을 모른다. 너는 여전히 나를 잃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언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바로 너야. 나는 깜짝 놀라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 나였지만 그 표정과 눈빛은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은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서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아. 거울 속에 내가 말했다. 너는 기억을 지웠지. 하지만 나는 그 기억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 나는 몸이 굳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기억은 여기 남아있어. 그의 손이 가리킨 곳은 나 자신이 아닌 거울 속의 모습이었다. 기억을 지웠다고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했나? 아니, 그 기억들은 내가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제 막 잊은 기억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거울 속 나와 대면하는 걸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거울 속의 사람은 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멀리서 빛이 보였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작은 유리병이었다. 나는 그 병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이 깃들어 있었다. 그 기억들은 나를 향해 속삭였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 꿈은 너무나도 현실 같았고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이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을 되찾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기억을 지웠고 그 기억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다시금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잊으려고 애써도 소용없어. 진실은 언제나 너를 따라다닐 거야.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그 목소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절규하듯 물었다. 거울 속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마주해야만 해. 나는 두려웠다. 그렇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물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거울 속에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 거울을 통과해야 해. 나는 깜짝 놀랐다. 거울을 통과한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거울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망설였다.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그의 말대로 거울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거울에 닿자마자 내 손은 마치 물속에 빠져드는 듯 거울을 통과했다. 그리고 나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주위는 어둡고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속 세계는 마치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였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나 혼자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곳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낡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주저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에는 낯익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바로 내 방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방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책상, 침대, 장난감들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나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가 서 있었다. 그 나는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드디어 왔군.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러 온 건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 기억을 되찾으면 너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되찾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상관없어. 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이 방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 너는 우리를 지울 수 없었어. 나는 그 속삭임들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병을 열자 모든 기억들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순간들이, 나를 짓눌렀던 진실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기억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나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거울 속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모든 진실을 마주한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안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잊을지 말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그 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시 기억을 잊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나는 한참 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겠어. 거울 속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너는 진짜 너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울 속에 내가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 거울 속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 진실이 아무리 무거워도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